안녕하세요. 2교시가 되었습니다. 1교시에 그 사진으로 그 책의 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더니 이제 끝에 부분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많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 끝에 그 사진 그 카메라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해라고 이 교재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듣기, 리스닝보다 조금 한 단계 위에까지 이제 올라간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듣기까지만, 들리기와 듣기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고, 이 교재의 장점은 그거보다 한 단계 올라가 있는 그 듣기의 유형까지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경험, 느낌, 여러 가지 철학, 기준 이런 거에 그 비추어서 그것의 그 기준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청해 오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좀 더 고급화된 용어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가 너무나 많은 지식과 너무나 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나와 있어서 장점이면서도 단점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은 빨리빨리 습득을 해 주어야지만 나중에 미래의 사회에서 좀 더 빨리 적응하고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그 전문가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잘 쓰이지는 않지만 요거까지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청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교재에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은 그 지침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낱낱이 다 하기에는 너무 버겁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듣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주의 집중이죠. 여기서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걸 잘 들으려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특히 학습에서. 그런데 장애 학생들은 그거를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에 스스로 그런 거를 잘해서 잘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저장하고 그래서 산출하는 걸 잘하면 장애라고 할 수도 없고 지체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죠? 학습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교사는 이 주의 집중을 잘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교재에서 나오는 거에는 뭐 굉장히 저기 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제 할 수 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죠. 학생들을 어떻게 주의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가, 선택적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다른 그 교과에서 엄청나게 그 주의 집중에 대한 방법들, 교수 방법, 뭐 프로그램, 처치 방법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들을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택적인 주의 집중이 듣기에 있어서는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히어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필요 없는 얘기, 나쁜 얘기, 험담하는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좋은 거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꼭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잘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대화 유형을 우리가 다 어느 정도
뭐 최상급으로 할 수는 없죠. 누구나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는 주의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한테는 이거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습관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 듣기가 나와 있습니다. 분석적 듣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가 이제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영희가 어디에서 몇 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그럼 누가 만나느냐, 몇 시에 만나느냐,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느냐, 그 다음에 왜 만나냐. 이거 하나씩 그것을 따져서 분해해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가 듣고 이해하는 거가 이제 분석적 듣기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하나하나 저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세분화되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효과적인 듣기를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듣기 유형도 있고 필수가 뭐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듣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철학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원리라든가, 또 누구나 이제 그런 저기들이 있죠. 이게 세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개인한테 각자 다르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아주 약이 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를 분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AI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좋아할 텐데, 이 AI가 주는 정보들 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주는 정보들, 그리고 그 뉴스에 따른 어떤 뉴스도 마찬가지고 거기 나오는 댓글들도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좋은 기준을 가지고 들으면은 약이 되는 거고, 이게 나쁜 기준을 가지고 듣게 되면은 이렇게 한정된, 제한된 정보들만 듣고 잘못된 정보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쁜 행동을 하게 되거나 나쁜 일에 참여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비판적 듣기를 하기 전에 사실상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원칙,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시민이다 라고 하는 거, 나는 봉건주의적인 그 사회를 더 좋아한다 라든가, 이런 어떤 자기만의 기준, 철학, 원칙, 이걸 뚜렷하게 해가지고 그게 정말 선한 목표로 가느냐, 이게 정말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원칙이냐 규칙이냐, 이걸 기준으로 놓고 그것에 따라서 듣는 거, 그래서 그걸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 이게 이제 비판적 듣기라고 할 수 있죠. 철학적 가치나 개념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비판적 듣기가 엄청나게 유용한 듣기의 하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이제 저 사람 말이 옳다, 그러니까 그 비판을 해보지도 않고 이제 저 사람은 옳은 말만 할 거야, 저 사람은 틀린 말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듣게 되면은 좋은 듣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또는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은 사람일수록 비판적 듣기를 잘 하는 편에 속할 것이고, 자기 주관이 없거나 또는 교육 수준이 조금 낮아서 전반적인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혐오를 하거나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거나 디스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어떤 기준이 없을 때에는 이 비판적 듣기가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히어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판적 듣기를 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AI가 아무리 많은 좋은 정보를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이 그거를 듣게 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AI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모든 선택을
기계에 맡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이상한 그 사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상적 듣기라고 했어요. 이 교재에서는 이 감상적 듣기에 관해서도 굉장히 간략하게 굉장히 간략하게 해 주었지만 여기에서 그 감상적 듣기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즐거움, 그 다음에 긴장감 해소,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를 하겠죠. 이런 것을 위한 오락적 목적을 가지고 듣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은 좋은 시를 낭독을 해서 듣는다든가, 낭독한 걸 듣는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또는 뭐 요새는 오디오북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책들을 읽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그 시민들 또는 사람들한테 좋은 저희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듣기의 유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릴렉스 해야지만 에너지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략하게 그러니까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그죠 듣기의 한 유형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이게 굉장히 긴장감의 해소.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듣기 유형에 속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거가 이제 공감적 듣기예요. 그래서 공감, 이게 다른 사람의 감정, 느낌, 어떤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듣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듣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그 다음에 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눈을 마주친다든가 또는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또는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뭐 태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실 가장 어려운 거가 이제 공감적 듣기입니다. 우리는 의례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지인들이랑 친한 친구가 아니거나 또는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그럴 땐 공감적 듣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의례적인 거, 판에 박힌 듯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는 공감적 듣기를 하고 그것을 그렇게 공감적 듣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거가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공감적 듣기 유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많고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공감적 듣기를 해주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야지만 진정한 인간관계가 되는 거지. 아는 사람이 많고 가족이라든가 이런 그 대가족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더라도 공감적 듣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질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세부적인 듣기까지를 아주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듣기의 강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뒤돌아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공감적 듣기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거나 자기의 의사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또는 의사소통을 질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게 무엇이 들어가냐? 준 언어, 몸짓 언어, 공간 언어, 그 다음에 침묵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침묵까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교재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교재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 언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그 교재에서 나와져 있어요. 이 교재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장애 언어치료학회론 해가지고 의사소통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교재에 한 번쯤은 언급되어진 것이 준 언어입니다. 준 언어에 들어가는 것은 음조, 강세, 말속도, 목소리 크기, 억양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같은 구문이지만 어떤 음조로 얼만큼 빠르게 속도죠, 얼만큼 크게, 그리고 어떤 억양이냐에 따라서 이게 듣는 사람한테 다르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단어이지만 이게 위협인지 억압인지 제한인지 또는 제재인지 또는 긍정인지 이게 다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같은 구문이지만 이 억양이라든가 강도, 강세, 강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칭찬도 될 수 있고 또는 욕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 예를 이렇게 들기가 참 어려운 거가 잘못하면은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기가. 하지만 준 언어가 뭐다 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은 다른 교재,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재에서 나와 있고 준 언어를 모른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 안에 유형의 준 언어, 몸짓 언어, 공간 언어, 그 다음에 침묵이에요. 그래서 이 몸짓 언어에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감적 듣기를 할 수 있는 유형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눈빛, 같은 저기를 보더라도 그 눈빛에 따라서, 이 눈빛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어떤 그 자세, 마음의 태도, 공감하고 있는 정도, 이거를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면은 그 아주 나쁜 그 험악한 사람들의 눈빛은 그 날카롭고 살기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눈을 쳐다볼 때 눈빛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것을 연기를 잘 해야지만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눈빛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표정, 동작, 자세, 신체 접촉 이런 것들이 몸짓 언어에 속합니다. 특히 이제 자세에서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팔짱을 끼고 있다든가 또는 뒷짐을 지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를 굉장히 많이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죠. 뭐 어떤 사람은 뭐 거짓말할 때 코를 만진다든가 또는 이제 눈을 찡긋찡긋 한다든가 이런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한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그 태도인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가, 또는 나의 이야기나 또는 뭐 나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느냐, 이거는 몸짓 언어에서 많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의 그 학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이게 인간의 그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그 텔레파시라든가 생각, 뇌파 이런 것들이 몸짓 언어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간 언어, 그래서 거리, 이게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좀 가까이 있겠고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이렇게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멀리 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특수교육에서 그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그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으로서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방법, 그 위치,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유형에 어떤 게 들어가고 특히 준언어적인 요소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침묵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주고받고 이런 그 끊임없이 소리가 닿아야지만 심리적으로 덜 불안하죠. 잠깐이라도 침묵을 흐리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은 많이 불안해합니다. 여기에서도 내가 잠깐 동안이라도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침묵 속에서 느끼는 약간의 불안, 그리고 궁금증, 의문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침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의, 무시, 부정적 의미, 그 외에도 사실상 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죠. 이 사람이 결정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긍정적인 결정인가 부정적인 결정인가를 사고하고 있는 그 타이밍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침묵도 하나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음성 언어의 의사소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대부분의 의사소통, 그 구어에 관련되어 있는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본 규칙, 원칙, 뭐 이렇게 스탠다드한 어떤 저기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들어둘 필요는 있죠. 듣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거하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 하고 전혀 들어보지 않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공손성의 원리죠.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네가 뭐하라, 네가 하는 말은 다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대화는 이미 끊어지거나 의사소통 관계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거 뭐 같은 공간에 안에 있더라도 전혀 의사소통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는 모든 대화 상대자, 의사소통 상대자한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가 이 원리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없어. 넌 무시해도 되는 존재야. 라고 한다면은 이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 또는 식물들하고도 이게 저희가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동물들을 대할 때에도 또는 식물을 대할 때에도 이러한 그 자체, 인간성이나 또는 뭐 동물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식물에 대한 어떤 경외성, 그죠? 그것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 예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나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필요 없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그죠? 상황이나 목적이나 그것에 맞는 대화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용에 맞고 상황에 맞고 목적에 맞고 이런 내용 이게 들어가야지만 뭐죠? 우리가 구두 언어로 음성 언어로 그러니까 수화가 뭐 수화도 의사소통으로 정리는 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구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적절성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이게 의사소통이 중단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뭐뭐 해서 그랬어요 라고 하고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되거든요. 앞에가 됐던 맨 뒤에가 됐던 물어본 거에 대한 어떤 목적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이 나와야지만 맞는데 딴 얘기만 계속하게 된다면은 이 사람이 다음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긴 이야기를 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치가 없거나 사회성이 좀 떨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 원리가 지켜지기가 어렵다라는 사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할 때 너 한 번, 나 한 번. 이제 어렸을 때부터 턴테이킹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야지만 이 청자와 화자 역할을 교대로 하는데 눈치가 없거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뭐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제를 좌우하면서 자기만 발언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따를 테니까 일단 교대 너 한번 듣고 반응해주고 듣고 반응해주고 해서 주고받고 역할을 교대해야지. 한 사람만 청자 역할을 한다, 한 사람만 화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는 의사소통은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관련성의 원리, 이 사람이 질문하는 의도가 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사실상 의사소통의 원리라고는 하지만 연습을 안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는 사회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적절한 그 파악, 상대방에 대한 파악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많이 이게 나이가 들거나 그럴수록 이제 제한이 되고 적어지고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러이러한 원리가 있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3교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